11월의 찬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늙은 몸에 김장은 고역이나 자식들 입에 들어갈 양식을 마련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티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오후 2시 거실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장롱 앞 화장대 의자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낡은 손잡이에 서늘한 감촉, 곰팡이와 나프탈렌 냄새가 뒤섞인 이불장 틈바구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내 익숙하고 투박한 노란 대봉투가 잡혔습니다. 제 노후이자 자존심인 5천만 원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봉투의 두께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소나기에 꽉 차는 부피감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달 1일이 되면 저는 돈을 세어보는 대신 이렇게 두께만 확인하고 안심해왔습니다. 올해 배춧값이 올랐으니 한 300만 원만 쓸까 생각하며 저는 봉투 입구에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의 감촉을 기대하며 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매끄러운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낙엽처럼 눅눅하고 거친 종이의 질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물을 끄집어냈습니다. 후두둑. 방바닥으로 쏟아진 건 노란 신사임당이 아니었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5만 원권 크기로 정교하게 오려진 낡은 신문지 뭉치들이 발치에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현기증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단순 분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빼내고 무게를 맞추기 위해 신문지를 정성스럽게 오려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 정교한 가위질 자국이 저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두께만 만져볼 테니까 라며 범인은 저의 꼼꼼한 척하는 습관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누군가 저를 이토록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범인은 누구인가?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건 가족뿐입니다. 사업 자금을 노래 부르던 장남 민수, 명품을 휘두르는 딸 은혜, 속을 알 수 없는 막내 성훈, 그리고 2년 전 떠난 남편. 모든 기억이 의심이라는 필터를 거치자 끔찍한 단서로 돌변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차갑게 깨어났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다들 집으로 오라고 전했습니다. 기니 할 말이 있다고요. 저녁 7시. 어둠이 깔린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과 국 대신 흉물스러운 신문지 뭉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자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장남 민수는 식탁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고 막내 성우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인가요? 아니면 죄책감인가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밥 안 먹고 웬 폐지를. 은혜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저는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신문지 한 뭉치를 식탁 정중앙에 내던졌습니다. 파열음과 함께 고무줄이 끊어지며 회색 조각들이 눈발처럼 흩날렸습니다. 자식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낮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 봐라. 이게 내 5천만 원이다.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 허둥대는 꼴들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짚은 두 손에 힘을 주며 짐승처럼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둑이 들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제 시선이 민수를 거쳐 은혜에게 그리고 성훈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안에 범인이 있다. 지금 자수하면 용서해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나를 속이려 든다면 내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살얼음판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눈빛의 서린 도끼 때문이었을까요? 자식들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반성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누가 먼저 이 숨막히는 공기를 깰 것인지 계산하는 탐색전이었습니다. 경찰이라뇨, 엄마. 가족끼리 무슨 그런 험한 말을 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둘째 은혜였습니다. 딸아이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비틀어 그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 매몰찬 거절에 은혜의 눈매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곧장 타깃을 변경했습니다. 화살은 제 옆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장남 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빠지? 또 사업 자금 메운다고 손 뗀 거지? 저번에도 아빠 몰래 가게 보증금 뺐다가 난리 났었잖아. 은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쏟아내는 그 확신에 찬 비난. 민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목이 메는 듯 가슴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박은혜. 너야말로 저번 달에 바꾼 차 제부 몰래 샀다며? 그거 엄마 돈 아니야?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서로를 삿대질하며 물어뜯는 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신문지 조각들이 마치 찢겨나간 제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신문지 뭉치 중 하나를 집어들고 천천히 날짜를 읊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작년 이맘때다. 너희들 중 누군가는 이날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빈집에 들어와서 이 짓거리를 했어. 제 낮은 목소리에 고성이 오가던 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형사처럼 그들의 알리바이를 추궁했습니다. 민수에게 작년 11월에 사업장 확장한다고 집에 와서 도장 빌려갔을 때 안방에 들어갔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만 있었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반찬을 가져간다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던 은혜 역시 엄마랑 같이 있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서로 아니라고 팔짝 뛰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막내 성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씩씩거리며 성훈을 가리켰습니다. 성훈이가 그때 직장이 없어서 돈이 제일 급하지 않았냐며 몰아붙였습니다. 불똥이 튀자 성훈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내가 제일 의심스러워. 민수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막내를 닥치는 대로 몰아붙였습니다. 논리도 뭣도 없는 그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추악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다들 제정신이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민수는 제 고함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못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진짜 나는 아니라고요. 내가 6개월 전에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돈이었다고. 어떤 놈이 그 사이에 바꿔치기 한 거라고.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은혜의 입가엔 비릿한 조소가 번졌고 성우는 놀란 눈으로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6개월 전에 확인을 해?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봉투를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제 장롱 깊숙한 곳에 있는 봉투를 6개월 전에 열어봤다는 겁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혜가 놓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오빠가 엄마 몰래 장롱을 뒤졌냐며 훔치려고 열어본 게 아니냐고 비웃었습니다. 민수는 돈이 잘 있는지 걱정돼서 만져만 본 것이라며 변명했지만 그럴수록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만져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둑질의 예행 연습이었다는 것을 이 멍청한 놈은 깨닫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나가라고 힘겹게 입을 떼자 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기어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억울해요. 이거 엄마가 딴 데 두고 깜빡한 거 아니에요? 엄마 요즘 건망증 심하잖아. 노망 나서 딴 데 숨겨두고 우리 잡는 거 아니냐고. 노망 그 단어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자식놈 입에서 나온 그 패륜적인 단어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을 훔친 범인보다 훔치려다 실패해놓고 되려 어미를 치매 노인 취급하는 저 뻔뻔함이 더 끔찍했습니다. 은혜가 소리치며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거칠게 뿌리쳤고 말리려던 성훈이 식탁 의자와 함께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엉겨붙어 싸우는 자식들의 모습은 흡사지옥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범인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바닥을 보이며 누가 더 부끄러운 인간인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식탁 모서리에 위태롭게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참담함이,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바닥에 넘어진 채 헐떡이던 성훈이 무언가 결심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싸움에 지친 맹수들처럼 헐떡이는 형과 누나 사이로 막내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다 비키라며 자신이 찾겠다고 말하는 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밤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11월 15일 그날의 진실이 저 안방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훈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 문턱을 넘었습니다. 평소라면 제 눈치를 보느라 발끝만 보고 다녔을 아이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서랍장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거실에서 엉겨붙어 싸우던 민수와 은혜도 막내의 기이한 행동에 기세가 눌려 씩씩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거기 돈 없다며 소리쳤지만 성훈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3단 서랍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혼수해올 때 장만했던 좋기 40년은 된 육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성훈이는 이를 악물고 서랍장의 아랫부분을 잡더니 신음과 함께 몸 전체의 체중을 실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서랍장이 벽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오자 그 뒤편 어둠 속에 갇혀있던 먼지 구덩이들이 희뿌연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콜록거리며 코를 막는 은혜와 이상하게 쳐다보는 민수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는 기어이 서랍장을 반뼘 정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민수가 발길질을 하려는 찰나 성훈이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장과 벽 사이 그 좁고 캄캄한 틈새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전등 하나 없이 더듬거리는 그 손길이 처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저지할 생각조차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는단 말입니까? 돈다발이 저 뒤로 넘어갔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여기 있다며 먼지투성이가 된 성훈이의 손이 무언가를 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의 싸움 소리에 지쳐 무뎌졌던 감각이 날카로운 통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검은색 뿔테 돋보기 안경. 다리 한쪽이 테이프로 칭칭 감겨있는 그 낡은 안경은 2년 전 떠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거기서 나오냐며 제 목소리가 허공에서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눈이 나빠 돋보기 없이는 신문 글자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그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던 날 구급대원들이 안경을 챙겨달라고 했을 때 온 집안을 뒤져도 찾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떠나는 길에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갔는데 그 안경이 왜 2년 동안 저 서랍장 뒤편 시멘트 바닥에 처박혀 있었단 말입니까? 성훈이는 대답 대신 안경과 함께 딸려 나온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펴보였습니다. 먼지와 머리카락이 잔뜩 엉겨붙은 그 종이는 은행 대기표였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대기인수 12명.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아까 제가 거실 바닥에 집어던졌던 5천만 원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던 신문지 조각의 날짜 2023년 11월 15일과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딱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엄마 기억나? 아버지 쓰러지시기 전날 속이 답답하다고 은행 다녀오신다고 나갔다 오셨잖아. 그리고 방에 들어오셔서 한참을 안 나오셨어. 성훈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날 남편은 유난히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은행 볼일을 보고 들어와서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저 늙은이가 몸이 안 좋아 눕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 자신이 봤다며 성훈이가 고개를 들고 우리 모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물 마시러 나왔다가 아버지가 이 서랍장 앞에서 무언가 급하게 숨기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인기척을 내자 화들짝 놀라 문을 닫으셨는데 그때 너무 급해서 안경을 떨어뜨리신 것 같다고 말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가 엄마 돈을 훔쳤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제 몰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했을 그는 돋보기까지 써가며 돈을 꺼내고 대신 신문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서랍장을 닫다가 쓰던 안경을 서랍장 뒤로 떨어뜨렸을 겁니다. 그 급박하고 초조했을 늙은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돈 10원 한 장 탐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기 하루 전날 아내인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5천만 원을 빼돌렸다니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민수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흔적은 돋보기 안경과 은행 대기표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품인 돋보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렌즈 위에 뽀얗게 앉은 먼지가 지난 2년간의 침묵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무언가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던 그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돈이 급했다면 그냥 가져갔지 굳이 저를 속이기 위해 신문지를 오려 넣는 수고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문지를 5만 원권 크기로 자르며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훈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형도 누나도 아니야. 이거 아버지가 다녀가신 거야. 그 말은 자식들 간의 추악한 싸움을 종결시키는 판결문이었습니다. 동시에 더 깊은 미궁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범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떠난 이는 말이 없고 남겨진 산자들은 혼란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서랍장 뒤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안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지막 하루였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서랍장 옆 베란다로 통하는 창고 문에 꽂혔습니다. 남편이 생전의 낚시 도구니 모니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던 그의 유일한 해방구. 죽기 전날
돈을 챙긴 남편이 은행에 다녀온 뒤 서둘러 숨겨야만 했던 곳.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 제 등 뒤로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년 전 멈춰버린 시간의 태엽을 다시 감아야 할 때였습니다. 베란다 창고 문을 열자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묵혀둔 냉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2년 동안 저는 이곳을 무의식적으로 피해왔습니다. 주인을 잃은 낚싯대, 녹슨 공구상자, 그리고 색바랜 등산복들. 그곳은 남편의 부재를 가장 노골적으로 증명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뒤따라온 자식들은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소리와 함께 침침한 형광등 불빛이 창고 안을 비쳤습니다.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잡동사니들.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그 꼼꼼하고 소심했던 양반이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숨겨둘 만한 곳이 제 시선이 구석에 놓인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밟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낡은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검은색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신었던 금강제화 구두. 밑창이 다르면 갈아 끼우고 가죽이 해지면 약을 발라가며 10년을 넘게 신었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갈 때나 신겠다며 애지중지하던 그것이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다르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구두코가 문 쪽을 향하게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구두만은 코가 벽 쪽을 향해 거꾸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벗어놓은 것처럼 혹은 나중에 다시 꺼내기 쉽도록 돌려놓은 것처럼 저는 홀린 듯 구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구두를 집어들자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가죽 신발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참지 못하고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두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발가락이 닿는 깊숙한 곳, 깔창 아래에서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딱딱하고 네모난 무언가. 저는 힘을 주어 깔창을 뜯어냈습니다. 본드로 단단히 붙어있던 깔창이 떨어져 나가자 그 밑바닥에 검은 비닐 테이프로 칭칭 감긴 얇은 덩어리가 드러났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을 꺼내들고 테이프를 미친 듯이 벗겨냈습니다. 끈적이는 테이프 잔해들 사이로 드러난 것은 붉은색, 도장밥이 묻은 낯선 통장 하나와 반으로 접힌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줄 안에 적힌 이름은 제 이름도 남편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박지훈 민수의 아들이자 제 하나뿐인 손주 녀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적요란에는 대학 등록금 예치라는 메모와 함께 정확히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 날짜는 2023년 11월 15일. 남편이 쓰러지기 전날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왜 제게 말 한마디 없이 그 피 같은 돈을 손주 이름으로 돌려놓았을까요? 배신감과 의문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와중에 바닥에 떨어진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뚤뱉뚤한 글씨로 급하게 쓴 듯 잉크가 번져 있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여보, 순떡아 놀랐지? 미안하다. 편지의 첫 줄을 읽자마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년 만에 듣는 남편의 말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설명을 다하고 난 뒤였으면 좋겠는데 사람 일이 어찌 될지 몰라 몇 자 적어둔다며 며칠 전부터 가슴이 꽉 막힌 게 영 불안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음 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민수놈 또 사업한다고 집에 와서 알짱거리는 거 나도 다 안다. 당신 마음 약해서 그놈이 죽는 소리 하면
기어이 장롱 속에 둔 노후 자금 꺼내줄 거잖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 평생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모은 돈을 그놈 밑 빠진 독에 부을 수는 없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제가 민수의 읍소에 넘어가 돈을 내줄 것을, 그래서 저보다 먼저 저를 지키기 위해, 아니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 도둑놈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지훈이 놈 대학 갈 때 등록금은 해주고 싶다던 당신 말 기억나서 미리 손주놈 앞으로 돌려놨다고 했습니다. 민수놈은 제 아들 돈에는 손 못 대겠지 않느냐면서요. 그리고 봉투에 신문지 넣어둔 건 그냥 빈 봉투면 제가 놀라서 쓰러질까봐 내일 병원 다녀와서 이실직고 할 때까지만 잠깐 채워둔 거라고 했습니다. 나쁜 맘 먹고 당신 속이려던 거 아니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신문지를 오려 넣으며 남편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혹시라도 제가 먼저 열어볼까봐 들키면 뭐라고 변명할까 고민하며 그 좁은 안방에서 가위질을 했을 늙은 남편의 등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편지는 당신, 내 마누라 박순덕 자식들한테 너무 맘쓰지 말고 남은 생은 당신 위해서 쓰라는 당부와 함께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통장과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그 깊은 속뜻을 2년이나 모르고 그저 돈이 사라진 것에만 분개하여 자식들을 범죄자 취급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지훈이 이름이라며 아버지가 지훈이 주신 거냐고 묻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탐욕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자기가 훔친 게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결국 그 돈이 자기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편지에 담긴 절박한 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혜 역시 아버지가 대단하다며 결국 오빠 아들한테 간 거니 오빠는 좋겠다고 비아냥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도 돈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자식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고작 저런 놈들이었다니.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저 탐욕스러운 입들을 걱정하며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작 사과해야 할 놈들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에 들린 통장을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민수는 자기가 잘 관리하겠다며 변명하려 했지만 닥치라고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보여줄 품위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이 돈은 지훈이 것이지 내 돈이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편지를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펴보이며 젖은 눈으로 자식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돈을 지킨 건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마지막 자존심이다. 감히 너희들이 손댈 물건이 아니다. 창고의 형광등 불빛이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 드러난 자식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제야 그들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자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 앞에 서 있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구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진심은 가장 날카로운 회초리가 되어 우리 모두의 종아리를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고의 형광등이 기어이 소리를 내며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좁은 공간에서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단두대 앞에 선 죄인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은혜도 성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판결문이 되어 그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이 돈 앞에서는 얼마나 취약한 모래성인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이 언제든 어미의 노후를 갉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가서 밥 먹자고 저는 통장을 품속 깊이 넣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소리칠 기운도 화를 낼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긴 악몽을 끝내고 식어버린 국이라도 떠넘겨야 한다는 가장의 본능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식탁 위는 여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집어 던졌던 신문지 조각들이 탐욕의 찌꺼기처럼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돈이라 믿으며 서로를 물어뜯던 자식들. 이제는 그 종이 조각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치우라고 짧게 말하자 민수가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5만원권 크기로 정교하게 잘린 그 종이 뭉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민수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돈을 놓친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좁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이 신문지들을 오리고 계셨을 모습을 상상해버린 탓이겠지요. 아들이 사업 자금 달라고 조를 것이 무서워 아내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도둑이 되어야 했던 아버지. 그 비참하고도 처절한 부정이 민수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민수는 식탁 모서리를 잡고 주저앉아 통곡하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은혜도 혀를 깨물며 눈물을 훔쳤고 성훈이는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비극의 뒷수습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만 울라고 밥맛 떨어진다며 저는 냉정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식어버린 김치찌개를 다시 데웠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소리가 자식들의 울음소리를 덮었습니다. 밥솥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푸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앉으라는 말에 퉁퉁 부은 눈을 한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신문지가 치워진 자리에 따뜻한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알을 넘기기에는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을 겁니다. 먹어 아버지가 보신다. 저는 식탁 한 구석에 아까 성훈이가 찾아낸 남편의 돋보기 안경을 올려두었습니다. 안경알이 천장 등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지만 삼키지 못하고 컥컥거렸습니다. 밥알이 모래알 같았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역꾸역 밥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시키고 싶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던 짐승들은 사라지고 죄 많은 인간들만이 남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식사가 아니라 참회였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는 품속의 통장을 다시금 느껴보았습니다. 5천만 원. 큰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지려는 가족을 붙잡아 매기 위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밧줄이었습니다. 저는 이 밧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가 다시 사업한다고 찾아와도 은혜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울어도 절대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손주 녀석이 대학에 가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제 앞가림을 할 때 그때 건네줄 것입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내 아비의 욕심으로부터 지켜낸 사랑이라고 말해주면서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민수가 물컵을 손에 쥐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엄마 보러 자주 오겠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순간의 감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이 아이들이 돈이 아닌 아버지의 부재를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처럼 세상은 하얗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받느냐고 당신이 이겼다고. 당신의 그 말 없는 훈육이 내 잔소리 100마디보다 낫다고요. 식탁 위 남편의 돋보기 안경 너머로 자식들의 구분 등이 보였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으며 평생 잊지 못할 수치와 사랑을 동시에 삼켰습니다. 사라진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들의 비겁한 양심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마음 잊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흔적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들으며 떠오른 당신의 소중한 생각들이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겠어요? 그 따스한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고단한 하루를 보듬는 세월 한 조각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